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악마. 저는 건설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장이긴 하지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건설회사의 사장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설계부터 건설, 철거 공사까지 전부 맡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맡았던 작업 중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오래된 집을 철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철거를 의뢰한 사람은 집주인 A였습니다. A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땅과 집을 물려받았지만 이미 집을 따로 지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A네 가족이 사는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 또한 접니다. 사실 A와 저는 어릴 적 친구였고 A네 집은 옛날부터 부자였습니다. A와 저는 마음이 잘 맞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가 좋았고 다른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놀러 다녔습니다. 20대 젊은 시절에는 같이 여자를 꼬시러 다니기도 했을 정도로 친한 사이입니다. 저보다 A가 먼저 결혼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따라 건설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계기로 제게 집 설계와 건설을 의뢰했습니다. 제게는 처음 맞는 큰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만큼 A네 집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죠. 어느 날 밤 A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둘이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A에게서 본인이 상속받았지만 아무도 살지 않아 버려진 본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저는 즉시 A의 본가를 철거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역시 부잣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기억보다 조금 더 낡긴 했지만 다시 봐도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집 대부분이 버려져 있었고 2층에 두 건물을 잇는 복도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A의 본가에 자주 놀러 갔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해가 가던 호화저택은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확인을 마치고 막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누군가 무단 침입했다가 사고라도 났나 싶어 돌아섰습니다. 거기에는 전신 거울이 있었고 거울 속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방 안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는 오직 거울 속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괴로운 표정으로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나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잘못 본 것일 뿐이라고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저는 A에게 연락해 다음 날 밤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A와 술집에서 본가 철거 작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술이 들어가면서 저는 신경 쓰였던 전신 거울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그 거울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채랑 별채를 잇는 복도에 걸려 있던 거야. 딱히 쓸 데도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처분해줘. A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여자 이야기도 했지만 A는 잘못 본 거 아니냐고 웃으며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거 전 불필요한 짐을 먼저 처분하고 싶었기 때문에 3일 후 직원 10명이 트럭 5대를 타고 A의 본가로 왔습니다. 차례차례 짐을 실어 나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 한 명이 엄청나게 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모두 그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비명을 지른 직원은 그때 그 거울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여자애가 저를 보고 집을 부수는 걸 멈추라고 했어요. 저는 A에게 전화를 걸어 거울 앞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아주 난리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A는 심상치 않은 느낌으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현장에서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밤에 A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가를 철거하기로 한 날부터 A네 회사에 서서히 문제가 생기더니 제가 짐을 운반한 날에는 큰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A의 아내와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A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 거울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수호신 같은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저택에서 계속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러자 A도 납득한 듯 본가 건물을 재건축하고 지금 사는 집은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A네 본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A와 제가 완성된 본가 건물을 확인하던 중 거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A와 저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인의 회사 사업도 잘 회복됐고 아내와 딸도 완쾌 되어 퇴원했습니다. 제 사업 또한 승승장구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일남일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인애와는 가족끼리 서로 친하게 지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A는 나중에 정신이 불안정해지더니 신경증으로 발전하여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A의 아내는 끊임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의 딸은 실종 상태이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A의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거울 속에 있던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혹시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걸까요? 역시 A의 본가를 철거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인제 와서 후회해 봐도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캠핑장.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2박 3일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장은 현지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산촌의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캠핑장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관리가 잘 된 곳이 아니라 조금 넓은 들판에 취사장과 화장실이 딸린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캠핑장은 골짜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들판 끝은 절벽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런 곳에서 캠핑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캠핑 프로그램으로 낮에는 계곡 등반과 고기잡기 체험, 밤에는 캠프파이어와 담력 시험 등 재미있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담력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담력 시험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손전등 없이 한동안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길을 잃거나 야생동물이 놀라 덤벼들 수 있으므로 어른이 데리러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는 어른들 말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담력 시험 장소에 도착하자 함께 온 어른들은 손전등 불빛과 함께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한밤중 산속은 너무 어두워서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처에 다른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미지근했고 피부에 착 달라붙어 끈적거리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때때로 덤불이 흔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이름 모를 새나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거리 감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몇 분밖에 안 됐겠지만 제게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이 들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불빛과 함께 어른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어른들과 다른 아이들을 만나 합류해서 무사히 원래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올해는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돌아오는 길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고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낮, 같이 왔던 친구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는 절벽 쪽을 보고 자꾸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넌 아무것도 안 보여? 이리 와봐. 친구는 들판 끝 절벽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밑에 내려다봐봐. 친구 말대로 절벽 밑을 내려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아래 계곡에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것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너무 당황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절벽에서 얼굴이 빨간 남자애랑 여자애가 얼굴을 내민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른들이 그 친구를 달래고 있었지만 저는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싶었지만 일단 캠핑은 그대로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아직 모두 깨어있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낮에 노느라 피곤해서 먼저 침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램프 불빛 아래에서 소곤거리며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이들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 너 괜찮아? 잠깐만. 선생님 불러올게. 아이들의 목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린 한 아이와 다른 두 여자아이가 등을 문질러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죽을 것 같아. 무거워.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다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차츰 몸을 앞으로 웅크리고
결국 바닥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 아이는 울면서 무거워, 살려주세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텐트 안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 또한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몰라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들이 안색이 변하여 텐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얼굴로 나가라, 나가라 라며 가져온 소금 같은 것을 그 아이에게 힘껏 뿌리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러 신기하게도 그렇게 괴로워하던 아이가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듯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다음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과 다른 그룹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르는 남자애가 화장실 입구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림자만 혼자 움직이는 걸 봤다 등등. 대부분의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것을 보고 느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는 이번 캠프 이후 산 공포증이 생겨서 산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친구가 어쩌다 이런 캠프에 참가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또한 참 불가사의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누나는 무서워했다. 이 일은 누나가 겪은 일이며 2006년 이사 와서 2010년까지 지냈던 집에서 일입니다. 누나는 이날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끔찍이 싫어해서 부모님이 기억하는 내용과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부분들만 추려서 얘기한다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중학생 무렵부터 가세가 기울어 새빵을 전전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3이었던 2006년 여름, 어머니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집안 사정이 나아지면서 우리 가족은 집을 장만하게 되었었죠. 옛날 50년대 옛날 슬라브 주택이 끝없이 즐비한 동네의 한 낡은 주택이었지만 그래도 주인 눈치 안 보고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좋았고 뭔가 정착했다는 안정감도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집안은 벽이 칙칙한 나무 벽이었고 천장도 나무, 바닥도 나무였기에 밤에 불을 켜도 집안은 어둑했었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들만의 공간도 생겼으니 좀 더 예쁘게 집안을 꾸며보자고 제안하셨고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서 집을 새로 고쳤습니다. 칙칙한 나무벽에 하얀 벽지도 바르고 괴란한 무늬가 들어간 나무 천장은 전부 뜯어서 하얀 천장으로 바꾸면서 조명도 새로 달고 몰딩도 했었죠. 기존의 방문도 새 문을 다른 것처럼 페인트를 예쁘게 발라주었고 집 외부도 새로 페인트를 발라주었습니다. 옛날 구식 철제 유리문도 전부 뜯어내서 샤시를 설치했었죠. 마당에 칙칙한 나무는 전부 잘라서 꽃도 심어줬습니다. 집을 소개해줬던 부동산 아저씨는 며칠 뒤 우리 집의 모습을 보더니 그때 그 집이 맞냐며 깜짝 놀라셨죠.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저 집에 살았던 4년 동안을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 저희 누나를 제외하고요. 그 당시 신기했던 것은 누나 방에는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저런 구조가 신기했었네요. 집안 구조상 부모님 방이 안방이었는데 오히려 누나 방이 안방보다 조금 더 컸었죠. 그런데 우연히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인지 누나는 이 집에 이사 온 후 여러모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은 이사 온 후 한 달 정도 후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지요. 누나는 건축학과로 극남초학과였습니다. 학교는 가족이 살던 지방에 있던 대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당시에 유행했던 싸이월드 방명록에 누군가가 비밀글로 계속 안부를 묻는 글이 올라왔더랍니다. 누나는 이름이 어딘가 들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과에 다니던 동기였다 하더군요. 전혀 친하지도 않고 혼자서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남자라서 의외였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인천에 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누나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며 학교를 다녔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누나는 방학 기간에 여자 동기와 함께 PC방을 간 적이 있었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배고파서 친구와 라면을 사 먹게 되었죠. 무슨 PC방에 신라면이 없냐? 나는 신라면 아니면 라면 잘 안 먹는데. 라고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대충 먹어 라면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 과 X에 있잖아.
걔 자꾸 내 사이 홈피 들어와서 비밀글 남겨. X.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지? 걔 사이 홈피 들어가서 얼굴 봐야겠다. 얼굴 봐서 뭐하게. 야, 얘 뭐하는 애야. 소름 끼쳐. 친구의 컴퓨터 화면을 본 누나는 소름이 쫙 끼치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친구의 컴퓨터 화면에는 그 남자의 사이 홈피에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화면 속 다이어리에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신라면을 제일 좋아한다. 누나는 벌떡 일어나 PC방 전부를 둘러봤더랍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방학한 지 몇 주가 이미 지났고 그 남자는 200km 이상 떨어진 본가였던 인천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친구와 그날 학교 앞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죠.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누나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하며 친구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같이 카페를 가자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누나는 친구에게 자기는 치즈케이크 좋아하니까 그것도 같이 먹자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한두세 시간 지났을까? 밤은 깊어가고 누나는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답니다. 여보세요? 라고 누나가 말했습니다. 나야, X. 라고 X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잠깐 볼 수 있을까? 지금. 왜? 잠깐이면 돼. 시간 늦었는데 다음에 보면 안 될까? 너 보려고 나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이면 돼. 누나는 너무 꺼림칙했지만 멀리 인천에서 왔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아주 잠깐만 보면 되겠지 생각하고 일부러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초등학교로 오려고 했었답니다. 초등학교에 가보니 정문에 시동 걸린 차가 한 대 있었답니다. 그 남자의 차였죠. 누나는 무슨 일인지 내려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남자는 아주 잠깐이면 되니 조수석에 타라고 했었답니다. 누나는 무서웠지만 일단 조수석에 탔고 남자는 옆에 앉은 누나에게 뭔가를 건네줬답니다. 자, 이거 먹어. 라고 X가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누나가 말했습니다. 치즈케이크. 너 좋아하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는 건데? 일단 먹어 어서. 나 이거 못 받겠어. 부담돼. 일단 빨리 먹어.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 나 이거 주려고 인천에서 달려왔어. 내가 보는 앞에서 한 입만 먹어. 남자의 소름 끼치는 눈빛에 안 먹으면 해코지 당할까 싶었기에 누나는 억지로 한 입 베어 먹었고 그러자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표정이 밝아지면서 누나를 보내줬답니다. 누나는 집 앞에 케이크를 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한동안 오들오들 떨었다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여름방학의 끝자락 누나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항상 늦잠을 잤죠. 그런 누나가 막동이 서서히 트려는 늦은 새벽에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답니다. 소름이 끼치는 기분에 눈을 바로 뜨질 못하고 파고드는 공포감에 온몸이 굳어지는 듯 했었답니다. 누나는 한참 있다가 용기 내서 눈을 확 떴는데 평소에 닫아놓던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 후다닥 도망 나가는 모습이 잠깐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누나의 머리 맞쪽 침대 한 구석에는 누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 온기가 온전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누나는 이 집에서 이사 나가자고 온갖 생떼를 부렸고 엄마는 단순히 안 좋은 꿈 꾼 것이라며 말리고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었더군요. 그 뒤에는 누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이제 누나는 미스터리한 존재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 있어 라고 했지만 계속 노크를 해대서 화가 나서 나가면 집에는 아무도 없다든지 멀쩡한 전신 거울이 혼자 엎어져서 깨진다든지 사소한 일들이 많았지만 누나가 진짜 이사 가자고 극성을 부리게 만든 일이 한 번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누나는 방에서 자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탁탁 소리에 잠에 깨고 말았답니다. 한창 새벽이라 너무 졸리고 귀찮아서 눈만 감은 채 소리에 집중만 했다고 하더군요. 탁탁 나무로 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 누나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또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구나 생각했답니다.
강아지의 발톱을 거실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면 비슷한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탁탁 소리는 거실에서부터 점점 자신이 있는 방으로 향하며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었답니다. 당시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는 종종 새벽에 깨서 부모님 방 침대와 누나 방의 침대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항상 문을 약간 열어두었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듣고는 아, 강아지가 이제 내 침대로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탁탁 소리는 누나의 침대 머리맡 옆 방바닥에 멈췄습니다. 당시 키우던 강아지는 침대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 라고 허락을 해야만 올라오게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누나는 올라와 라고 말했죠. 그런데 침대 높이 정도는 가볍게 올라오던 녀석이 계속해서 몸부닥질만 치고 올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누나는 짜증이 나서 직접 침대 위로 들어주려고 몸을 일으켰지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누나는 소름이 끼쳐서 겁에 질리고 말았지요. 아니야 이거 동생이 지금 장난치는 걸 거야. 누나는 제가 굴려준 것이라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자는 척하지 말라며 저를 깨워댔었죠. 그런데 제 등에 고스란히 남은 이불 자국을 보고는 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걔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건가? 누나는 부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방은 문이 닫혀 있었고 강아지는 부모님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다시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닫힌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빨리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바들바들 떨다가 잠이 겨우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듯이 집안을 내려보았고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유체 이탈을 한 건가? 신기해하고 있는데 탁탁 아까 자기가 들었던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동해서 거실을 보니 충격적인 모습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온몸이 피곤죽이 된 남자가 명치 아래로는 몸이 없는 모습으로 팔꿈치를 이용해 거실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 정체 몰랐던 탁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이윽고 거실을 빙빙 돌던 남자는 냄새를 맡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뒤 누나 방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누나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자고 있던 누나가 올라와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침을 질질 흘리며 어떻게든 침대 위를 올라가려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누나는 충격을 받고 꿈에서 벌떡 깼고 다시 자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떨기만 할 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 더 이상 누나에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았지만 누나 방에 외부로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던 것은 누나 방만 별도로 세를 주고 쇠방살이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사 오기 전까지 전 주인이 그 방을 쇠방으로 썼었다는데 그때 쇠방살이를 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무당이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누나가 겪은 일에 영향이 있던 건지 그냥 우연히 그랬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누나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기 싫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 기숙사 괴담. 별일 없는 늘 같은 밤으로 깊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게임도 질리고 과제도 토나서와 잠깐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였습니다. 학기 초라 아직 쌀쌀하던 터라 따뜻하지 않은 침대보단 보일러가 켜져 뜨뜻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방에는 저 외에도 제 룸메와 동기였던 친구 한 명 총 3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말한 것과 같이 누워 있었고 자려다가 잠이 깼다고 놀러온 친구는 침대에 앉아서 폰을 보고 제 룸메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서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은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들을 나름대로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은 매우 조용하며 정적만이 있었습니다. 똑똑똑. 그걸 깬 건 노크 소리. 저는 고개만 바짝 들어오세요. 하지만 대답 없는 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듯 몸을 일으켜 앉았고 친구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뭐였냐 방금. 의문을 물은 제 물음은 애석하게도 딱히 그들에게 들어가진 않았나 봅니다. 둘은 저처럼 현관을 본 게 아니라 창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는 듯 둘에게 왜 거기를 보고 있냐 묻자 짝이라도 한 듯
방금 노크 소리 창문에서 났는데. 맞아.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는 저희였기에. 저는 웃으며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에이, 뭔 소리야. 저는 그리고 바로 창문에 대고 노크를 했습니다. 꽁꽁꽁. 저는 그러곤 소리가 다르지 않냐며 이야기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봐봐. 그리고 김 빠진다는 듯 손바닥으로 창문을 탁 치자. 돕. 방금 들었던 노크 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귀를 의심치 않고 다시 한번 3번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똑똑똑. 저희의 표정은 쉽지 않다는 듯 변했지만 별로 의식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중에 현관문도 노크해봤지만 콩콩콩. 철문인지라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 창문을 노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기숙사의 층수는 6층. 사람이 칠 높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기한테도 물어봤지만 저희 현관문조차 노크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중에서도 굳이 그런 노크튀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가 와서 박았나라고 치부하고 있던 중 우리 방에 놀러온 친구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룸메 외박이잖아. 그래서 그냥 좀 일찍 자려고 불 끄고 유튜브 보면서 자려고 했단 말이야. 저와 룸메는 조용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잠이 와서 폰 끄고 벽 쪽으로 붙어서 이불 덮고 자려 했는데 놀러온 친구는 잠깐 정적을 뒀다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울음소리가 나더라고. 저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마저 듣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울듯이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흑 하면서 놀러온 친구가 소리를 흉내내며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거구먼. 솔직히 무서울 만해. 저희 층은 남자층이라 여자가 있을 리가 없었으며 위층은 여자가 쓰긴 한다만 옳은 소리가 내려왔다 해도 여자층을 쓰는 사람한테 위층을 쓰는 사람이 옳았냐 물어보기도 뭐했으며 저희는 조금씩 그 일을 잊어가기 위해 게임이나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별일은 없어서 저희는 그저 한 번씩 이야기만 하고 웃어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더 나지도 않았고 저희한테 해를 입히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2학기 초 예쁜 방 콘테스트라니 원이 하는 명목에 기숙사 청소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상품도 걸려 있다 보니 나름 열심히 청소를 한 저희는 정리할 게 더 이상 없나 하고 둘러보던 찰나 창문이 꽤 더럽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빡빡 닦던 중 닦이지 않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저와 룸메는 손자국이 안 닦이는 걸 보고 계속 닦아보다가 안 닦이자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다가 야 혹시 하고 물티슈 잡은 팔을 쭉 뻗어 창문 바깥쪽을 만지자 거짓말같이 그 자국이 지워졌습니다. 5번째 이야기. 이상한 느낌. 꽤나 오래전 군대에 가기 전 대학교 2학년 당시 난 친구 2명과 좁은 원룸에서 한 학기를 같이 지냈어. 다른 2 친구는 나와 다른 학과였는데 그중 한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금방 친해졌지. 1학기에 하숙이 끝나고 모여서 한 학기 정도는 원룸에서 살아보자고 의견을 모았고 각자 알바도 하고 집에서 조금 보탬도 받아서 6개월 사글세 방을 얻었지. 대부분의 대학가 원룸이 그렇듯 방은 크지 않았어. 지금 생각하면 한 5평이나 됐을까. 문을 열면 곧장 신발장과 작은 싱크대가 있는 부엌이고 미닫이 문을 열면 테라스도 없는 방 하나가 전부였지. 작은 밥솥과 냉장고, 비디오 테이프 데크 일체형 TV 한 대가 가전제품의 전부여서 방 한편에 쌓여있는 이불을 제외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어. 생각해보니 대학생이었는데도 방에 책 한 권이 없었네. 아마 중간고사를 한 주 앞둔 주말이었을 거야. 다른 2 친구는 집에 다녀온다며 각자 고향으로 갔고 나는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시험 준비도 할 겸 방에 남아 있었어. 마침 술 약속도 없었던지라 대강 공부를 마치고 PC방에서 당시 막 오픈했다.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잠깐 즐기다 집에 들어왔어. 저녁은 밖에서 대강 때웠고 12시가 좀 넘어 집에 오니 씻기도 전에 잠이 쏟아지더라고. 간단히 세수하고 손발만 닦고 이부자리를 폈지. 평소에는 세 명이 누워 자기 때문에 현관 쪽에 발을 두고 나란히 눕는데 어차피 나 혼자였으니 현관을 왼쪽에 두고 가로로 누워 자르고 이불을 넓게 펴서 아이고 한마디 하고 누워서 현관을 등지고 옆으로 누웠어.
밖에서 차근차근 소리가 들려왔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2명의 대화였어. 당시 내 방은 2층이었고 3층에 여학생 2명이 함께 지내는 방이 있었는데 아마 그 친구들이었겠지. 계단을 오르며 소리가 잦아들었고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있었어. 그 집 현관에는 눈높이의 바깥을 볼 수 있는 구멍이 좀 크게 있었는데 문 밖에 센서등이 켜지면 그 빛이 조금 보일 정도였어. 직접 쳐다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여서 잘 때 방해가 되진 않았지. 빛이 새어들어오는 것보다는 간혹 옆집에 살던 형님이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들리는 그 소리가 더 방해가 되고는 했어. 아무튼 현관 밖에서도 소리가 더 들리지 않고 고요해졌어. 한 10분쯤 지났나? 막 잠에 빠지려는데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누가 날 바라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무섭다기보다는 어색한 느낌. 고개를 살짝 돌려 현관을 바라봤는데 이내 그 느낌은 사라졌어. 앞에서 얘기했던 인기척 말이야. 시험 때문에 좀 예민한가 싶어서 다시 돌아누워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뭔가 느껴지더라고.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 처음 그랬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2번째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밖에 누가 있나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돌려 현관을 쳐다봤어. 역시 그 느낌은 눈 녹듯 사라졌고 현관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지. 당시 문의 구멍으로 센서 등의 빛이 조금 보이다가 꺼졌던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렸으니 센서 등이 켜질 일은 없었을 테지. 시험 범위 맞추려면 내일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하는데 얼른 자야지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 알잖아, 계획이 있다 해도 주말 오전에 못 일어나면 뭐든 하기 싫어지는 거. 바로 누워서 컴컴한 천장을 잠시 보다가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했어. 또 누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번에는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예전엔 인기척이 뒤를 돌아보거나 하는 일이 가끔 있었지만 그때처럼 2번, 3번 그런 적은 없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뭔데? 읊조리면서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다시 바라봤어. 당연히 사그라들 인기척을 예상하면서 그 느낌이,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돌아보면 요래 사라져야 할 인기척이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더라. 현관 쪽을 바라본 순간 지금도 기억나는 내가 한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마주보고 있다. 아무것도 없었던 현관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와 눈을 마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눈에서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온몸에 퍼지더라. 분명히 그 느낌이었어. 사람의 눈을 보고 있을 때 드는 묘한 위화감. 방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누구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지? 누가 날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난 현관문을 바라보던 그 자세 그대로 눈을 힘껏 감고 얄민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렸었어. 도의가 가시고 밤바람이 쌀쌀해지던 때였는데도 머리 꼭대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등이 축축해지더라. 눈이 아플 정도로 힘을 줘서 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사라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눈을 뜰 수가 없더라. 손바닥에 아릴 만큼 힘을 줘서 이불을 붙들고 나는 벌벌 떨었어. 난 그날 그대로 새벽녘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움직일 수도 없었고 움직이기도 싫었어.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일 테고 보여봤자 이불 안감이었겠지만 등 뒤로 약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걸 느끼기 전까지 난 몇 시간을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침나절에 그대로 잠이 들었는지, 도망치듯 집을 나와 도서관에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때 집에 들어오고 나서 뭔가를 마주 보기까지는 1시간이 채 안 걸린 것 같은데 지금도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기억이 선명해. 기억이 선명하니까 당시에 느꼈던 그 인기척도 머릿속에서 지워진 적이 없어. 문득 누군가의 눈을 쳐다볼 때 갑자기 그 인기척이 생각나기도 해. 아니, 느껴지는 건가? 잘 모르겠어. 어떤 느낌인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남아있는 그 기억이 지금도 내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눈을 잘 못 쳐다보는 이유일까? 6번째 이야기. 총 도배가 되지 않은 벽에 이곳저곳 흩어진 상자들만 본다면
이 남자가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벌써 이곳에서 산 지 5개월째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고 난 뒤 그의 결혼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속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던 그의 아내는 아들의 죽음 이후 세상과 소통의 문을 닫고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그러하듯 아내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시체를 발견한 건 그였습니다. 그의 총과 함께 말이죠.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을 꺼낸 건 그때였습니다. 금고 잠갔었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선 그가 금고를 걸어 잠근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가 입을 벌렸을 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기억이 안 나 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춥고 텅 빈 아파트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는 한 그는 그의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딱 하나의 상자를. 바로 그 상자를. 그리고 그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그의 관자놀이에 겨니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집중을 흩뜨리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는 숨을 내뱉고 눈을 떴습니다. 침실 문간에는 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현실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가 듣고 싶었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을 얽매이던 몇 달간의 고문과도 갔던 시간들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며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절 쐈어요. 7번째 이야기, 낚시. 때는 약 20년 전 여름. 아버지의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넷은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다. 경북 영해에 거주하셨던 할머니 댁은 경기도에서 가기엔 너무나 멀었고 차가 막히면 운전하기 힘들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새벽 4시에 출발했고 아침 8, 9시쯤 도착했다. 아침 일찍 할머니 집에 가면 심심하다며 바다 먼저 보고 가자는 아버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었지만 아버지의 고향인 만큼 길을 훤히 알고 계셨다. 중학생 때 자전거 타고 왔다는 둥. 친구들과 고동을 땄다는 둥.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며 어느 정도 해안로를 따라 달리다 갓길에 차를 세웠다. 아침이라 그런지 바닷가라 그런지 그날따라 그런 건지 바람이 몹시 많이 불었고 나를 제외한 셋은 춥다며 차에 탔었고 난 바위에 파도가 치는 모습이 좋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사춘기였나 보다. 식별만 가능할 정도로 조금은 먼 듯한 바위 위에서 한 남자가 낚시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도 바닷가 사람이라 낚시를 좋아하셨고 차에 계신 아버지께 그 사람을 손으로 가리키며 아빠 저기 누가 낚시해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아침 낚시하시나 보네. 와 비슷한 대답을 하셨고 이윽고 다시 바라봤을 땐 낚시꾼은 보이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차에 다시 탔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그날 밤 밤바다가 좋다며 다시 가족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는 고래고기를 꼭 먹어봐야 한다며 바닷가 포차를 데려가셨고 고향 사람들을 만난 아버지는 신이 난 모습이셨다. 어렸을 때 여기는 이랬다 저랬다 고향 얘기에 젖어 있는 동안 주변 아저씨가 말했다. 오전 10시쯤 국내 사람이 바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았고 신고했으나 이미 사체였다고 했다. 익사사고라고 들었다고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보라색 옷에 조끼 입은 아저씨예요. 라고 물었는데 그 아저씨는 놀라셨고 순간 포차하는 정적이었다.